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일 종족의 역사내란 그 8번째 장 항일무장투쟁의 흑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화가 바로 일제시대에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국대 교수를 지냈던 황태현 교수는 일제종족주의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스스로 살해될 것을 예견한 고종이 죽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3.1운동의 생령들은 죽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으켰다. 임시정부의 광복전쟁에서 광복투사들은 죽음을 넘어 카이로 선언을 쟁취함으로써 정식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종이 살해될 것을 예견했대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교수 같은 사람은 고종이 살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해된 근거가 뭔지도 잘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 선언을 광복투사들이 쟁취해냈나요? 저거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미국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행사해서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입만 열면 자기네들이 다 항일투쟁을 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의병투쟁이라든지 우리 무장독립군의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그 귀주군관학교를 나가지고 독립군에 투신을 했던 이 김홍일 장군이 쓴 책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앞둔 대한독립군비단이라고 하는 부대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목격한 우리나라 이 독립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가 만난 장백산 일대 대한독립군비단은 병사가 255명이었는데 255명 중에 무기라고는 소총 21정, 권총 3자루, 수류탄 2개 뿐이었다. 이걸 제가 255명을 무기수로 나눠보니까 병사 12.1명당 소총 1자루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병사가 훨씬 더 많았죠. 이러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무장독립군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두 전투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2대 승전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 전투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어떤 과장된 전과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승이다, 대첩이다, 그래가지고 청산리 같은 경우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봉오동 청산리가 대승이고 대첩이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 이러한 이제 반격에 노출된 것이죠. 봉오동 전투의 경우 독립군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157명을 사살하고 200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100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반면에 우리 독립군 측 피해자는 전사는 4명이고 중상은 2명에게 불과한 아주 압도적인 승리였다. 청산리 전투는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김사문 같은 사람은 청산리 전투에서 한국 독립군이 10전 10승을 했다. 그래서 일본군 1200명을 섬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독립군 사상자는 150명이니까 압도적인 승리, 대첩이다. 또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던 이범석 같은 분은 회고록 우등불에서 일본군 사상자가 3,300명이다. 반면에 우리 독립군 측 피해는 전사가 60명이고 부상 90명, 실종 200명. 압도적인 승리 아니냐. 이 살상을 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일본에서 야, 그 봉오동 전투에 전투 상보가 있는데 말이야. 그 전투 상보를 보니까 그 당시에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일본군이 그 야스카와 월경 추격대인데 그 월경 추격대 전투 상보를 보면 일본군이 한국 독립군 24명을 사살하고 다수를 그 부상을 시켰다. 그 일본군 피해자는 일본군 전사자 한 명뿐이었다. 자, 우리 전투 상보가 있으니까 너희들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니네들이 주장하는 근거 좀 내놔봐. 이렇게 근거를 요구했을 때 우리 측에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승인지 대첩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그냥 카더라 통신만 믿고 그냥 부필러 놓다 보니까 야, 그러면 근거가 뭐야? 저 일본군 측의 전투 상보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우리 측에서는 어떠한 반격도 못한 것이죠. 동북아 역사재단의 신효승 연구위원은 청산리 대첩의 전과를 아주 샅샅이 그 사료를 검토한 결과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대첩을 거뒀다라고 하는 전과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산리 대첩의 신화가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측 주장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장세윤이라고 하는 이 성균관대 그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100명이 살상을 했고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약 400 내지 500명이 살상됐다. 우리 독립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군이 자기네들의 피해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일본군이 그 피해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학자들의 주장을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의 대승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인 사실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세윤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니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무승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뭘로 입증을 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정말 한국 독립군이 압도적인 그 전과라고 주장을 하는 이 봉오동 청산리의 전과가 그야말로 백척간도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면 나머지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항일 무장투쟁가가 이 김학철이라는 분인데 이 김학철 씨가 아주 솔직하게 토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학철 씨는 자기가 직접 총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신화에 가까울 정도로 과장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때로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과장이라든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과거사를 일방적으로 미화시키는 이런 작업에서는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니냐. 내가 총을 들고 싸웠던 무장투쟁을 했던 경험으로 볼 때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전과는 적어도 300배 이상 과장됐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의 투쟁이지 대첩이나 혁혁한 전과는 불가능한 전력이었다. 일본군과 맞닥뜨렸을 때 열의 9은 우리가 졌다. 어쩌다가 한 번 이긴 경우도 일본군 서너 명 정도를 사살함은 대전과로 여겼다. 자꾸 지면서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달려든 것이다. 그 불굴의 정신만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정신승리였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앞에서 김홍일 장군이 만난 대한독립군비단의 이 실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병사가 255명인데 소총이 21정, 권총이 3자로 수류탄 2곡에 뿐인 이러한 정도의 무장을 가지고 어떻게 일본군 대부대하고 맞서가지고 대승대첩을 이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역사, 사실에 입각한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300배 이상 부풀려진 그러한 가짜 역사를 우리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그야말로 정말 허황된 신기루 같은 역사관을 갖도록 방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봉오동 청산리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까 뭐 다른 그 독립운동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 독립군들은 누구가 활동을 하라고 활동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독립군들 먹고 살라고 뭐 식량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기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활동에 필요한 군자금은 바로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조선 주민들, 만주로 이주한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독립군자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뭐 항일무장 독립군입네 하고 뭐 우리에게 세금 바쳐 뭐 하니까 그 정말 어렵게 만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입에 풀칠을 하는 한국 교민들이 이걸 감당해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군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국내 부호들을 대상으로 뭐 강제로 가서 막 무기 들이대고 돈을 뺏어가지를 않나, 뭐 강제 모금을 하지를 않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만주에 있었던 이 군정서라는 단체는 만주 거주하는 교민들의 재산에 따라 가지고 납세 형식으로 일정액을 갖다가 이제 뭐 무조건 이제 갖다 안기는 겁니다. 야, 너는 뭐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네. 그런데 그 부과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거액이어 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시달리고 뭐 돈 못 내면 와가지고 뭐 행패 부리고 뭐 강제로 뺏어가고 이런 소위 말하는 마적단이나 강도나 다름없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시달리던 이제 이 그 한인 교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뭐 이런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22년 2월 23일 대한독립단원 이근수, 김여선 이런 사람들이 통화연에 있는 이진근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보민회원 및 일반인에게 의연금 5,000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거액의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못 내겠다 하고 반발해가지고 1,500원으로 깎아가지고 강제로 조달했다. 강제로 조달했다는 거는 권총 들이대고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대한독립단의 군자금 강제 모집이 이주민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가지고 보민회원들이 강제 모금에 시달리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당국에 밀고 해가지고 독립단원이 무더기로 체포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청산리 전투에 아주 영웅으로 알고 있는 김자진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분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만주 가서 뭘 하려면은 뭐 군자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서 6차례 무장 강도를 하다가 강도질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2년 6개월형을 살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강도행위, 무장 강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자진의 정기에는 이러한 무장 강도 행위를 의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의거냐? 단순한 강도 행위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강도에게 소중한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고통받는 한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행위다.
여러분 뭐 다 좋은데요. 어쨌든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김자진의 무장 강도 아니겠습니까? 이 독립운동을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해요. 자, 김자진은 청산리 전투에서 간신히 포위망을 탈출해가지고 북쪽으로 쫓겨가다가 자유시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만주로 돌아가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대한독립군단은 독립운동을 함내하고 하면서 주변의 한국인 주민들에게 군자금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어요. 특히 김자진 총사령관은 군령을 남발을 해서 독립군 징집에 응하지 않거나 군자금을 상납하지 않으면 친일파, 공산주의다 몰아가지고 아주 사람 죽이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막 군자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민심을 크게 잃어가지고 만주에 사는 한국인 교민들은 김자진을 항일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 아니라 만주벌의 마왕이다. 저 무슨 마적단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자, 이제 이 김자진 일당이 하도 이제 군자금을 강제로 뺏어가고 이러니까, 야, 우리 빈주현이라고 저 하얼빈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을에 있던 주민들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 조직에서 이제 탈퇴하자. 탈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자진 일파가 무장한 대원 25명을 빈주현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주민 6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자진은 만주 일대에서 아주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빈주 사건에서 가족을 잃은 이 가족들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공산주의자하고 손잡고 김자진을 암살한 것이죠. 이러한 김자진에게 박정희 군사혁명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김자진 장군이 살해됐던 장소에 저런 이제 동상이 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순례를 하고 이러는데 김자진이 왜 죽었을까? 김자진이 그 전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런 사실을 알고 저기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독립운동에 관해서 항일무장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앞에만 붙으면 우리는 이성이고 뭐고 다 마비하고 그말로 그냥 미화 찬양을 하고 없는 사실까지 꾸며내고 이렇게까지 해서 허황된 이런 역사를 날조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걸까요? 김자진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일투쟁을 위해서 군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장덕진 사건인데, 자, 항일투쟁을 위한 군자금 마련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든지, 이건 숭고한 행위야. 이렇게 추앙을 받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너도 나도 군자금을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겠다. 라는 명분만 있으면 무슨 행위도 이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설산 장덕수의 동생 장덕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3년에 교민단, 상해 교민단입니다. 상해 교민단 산하에 김구를 공문으로 한 의경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1924년 8월에 장덕진이 군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상해 프랑스족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습격을 했습니다. 장덕진은 이제 권총을 들이대고 카지노의 판돈을 탈취해가지고 나오다가 중국인 경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권총 강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총 강도 행위도 독립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세례를 받으면 이건 애국 헌신 희생으로 이제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상해 임정은
장덕진이야말로 그냥 뭐 권총 강도가 아니라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거니까 독립유공자로 간주를 해서 의경대의 명으로 아주 장례를 치르고 성대한 추도식까지 거행해 줬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3년에 이러한 권총 강도를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장덕진에게도 광구군장 독립장을 주소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뭐 정말 찾으면 부지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구한말 대한제국 황실경호원 출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최용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주 길림에서 한국 청년 1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단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여기저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적질 비슷한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니다가 연해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루데코프 일대 한인마을을 돌면서 항일 독립군 자금을 모은다라는 명목으로 뭐 한국인 교민들의 금품을 갈취를 하고 주민을 일본 밀정으로 몰아가지고 돈 안 내면 살해하고 뭐 소지품을 약탈하고 가축을 막 잡아먹고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마을 주민들이 도저히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최용호는 이제 맞아 죽었어요. 자, 이런 것도 항일무장 독립운동이다라는 세례만 받으면 이제 추앙을 받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이 만주에서 중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로 아주 원성을 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지금 연구가 돼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몇 개가 나오고 단행본까지 이 발간이 됐습니다. 예, 한국인들이 만주와 중국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아편 마약을 중국인들에게 공급을 해가지고 중국인들의 이 정신을 병들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만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가지고 돈 번 게 아니고요. 일본도 아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만주도 이제 다스리고 대만도 다스리는 비용으로 썼죠. 특히 일본은 만주 중국에 대한 공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편을 밀매를 했는데, 중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중국인들에게 이 마약을 팔다가는 큰 이제 저항에 직면할 테니까 바로 한국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아편 마약을 밀매해가지고 중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저렇게 아편을 흡음하는 끼견실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 운영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국인에게 청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을 침략한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귀신 귀자를 써가지고 귀신, 귀자, 구이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했냐? 제 두 번째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얼구이쯔다, 가오리방쯔다,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욕을 얻어먹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국인은 왜 그러면 이 마약에 손을 댔느냐? 손쉽게 돈을 벌었어요. 특히 중국이나 이 연해주 일대에서 아편을 몰래 이제 재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한국에 뭐 독립군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편 마약을 밀매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뭐 무기를 사서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너도 나도 아편 밀매나 아편 재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밀반입해가지고 이걸 팔면 고수익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주와 중국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70% 내지 90%가 마약 관련업에 종사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위조 지폐 제조에도 손을 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자진도 1917년 단동에서 중국 지폐 위조를 하려고 하다가 동지들이 체포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혁 이런 사람도 지폐 위조에 가담을 했고, 그러니까 이 중국 화폐 위조해가지고 군자금을 마련해서 쓴 사례는 여러 건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위조 지폐뿐만이 아니라 거액의 수표를 위조했다가 문제가 생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아주 민중사학의 화신이라고 가말로 떠받들어지는 신채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키스트로 전향한 신채호는 1926년에 제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1928년 4월에 중국과 조선, 인도, 대만, 베트남 아나키스트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가지고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대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채호가 참석을 했어요. 이때 이 아나키스트들이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면 군자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군자금이 없으니 수표를 위조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거액의 6만 4천 원어치의 수표를 위조를 한 것입니다. 그 위조된 수표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가가지고 현금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신채호는 이제 대만에서 이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서 위조된 수표로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위조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가 돼서 여순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신채호는 자본주의와 국가를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하는 인육분쇄소라고 표현할 정도의 투철한 아나키스트였어요. 양반이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8년 만인 1936년 2월 18일 날 옥중에서 뇌일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신채호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당신 말이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느냐. 검사가 질문하니까 신채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취하는 수단은 모두가 정당한 것이다. 민족을 위해 도둑질을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점은 신채호라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수감된 게 아니고요. 수표를 위조했고 위조된 수표로 이거를 현금을 찾으려고 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또 그 수표를 왜 위조했느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신채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주소를 했습니다. 이동희라는 또 이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독립운동가 이동희는 초기에는 저분이 원래 이제 그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군인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개화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연해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독일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알렉세이 프라하는 자유시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공산주의 서적을 읽고 공산주의자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된 후에 한국계 여성 볼세비키인 김 알렉산드라가 이제 코민테른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쟤네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드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파 고려공산당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레닌 정부하고 손을 잡고 한러 비밀 공수동맹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비밀 공수동맹의 핵심 내용은 뭐냐? 제가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닌 정부가 한러 비밀 공수동맹을 체결을 하고 이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에다가 거의 300만 루블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공산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적백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적백내전에서 백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러시아를 추구하는 백군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적군이 그 싸움을 벌이는데 적군 세력이 그 당시에 상당히 좀 그 위기에 처하니까 한국 독립군들을 모아가지고 적군 편에 서서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독립군 부대를 자유시로 전부 모아라. 그 모으는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이죠. 네 번째 조항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시베리아의 한국군은 소련 정부에 의해 지정된 러시아군 사령부의 예속이 되고 시베리아 주도는 일본군에 대한 작전에서 소련 정부와 공동행동을 취한다. 바로 한국 독립군들을 전부 러시아 적군 산하로 예속을 시켜서 러시아 적군의 지휘를 받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할러 비밀 공수동맹을 맺었고 그 비밀 공수동맹을 맺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코민테른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희가 할러 비밀 공수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1년의 이제 활동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코민테른 자금이 1차는 제정 러시아 화폐로 제공을 했고 2차로는 아주 국제 통용 화폐인 금화로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 건너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공산주의 진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상해 임시정부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코민테른에서 제공한 자금을 임시정부에다가는 한 푼도 안 내놓고 공산주의 활동을 위해서만 계속 쓰니까 상해 임정에서 자, 저 자금을 그 운송해온 그 한영권하고 김립 저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경무국장 김구가 보낸 자객이 김립이라는 사람을 이제 상해에서 살해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동희는 저 코민테른하고 이제 비밀 공수동맹을 맺은 다음에 임시정부 공산화를 위한 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태극기를 폐지하고 푸른 천에다가 세 개의 붉은 별이 그려져 있는 국기로 뭐 대체를 하자고 하지를 않나. 임정을 혁명위원회로 개편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로 옮기려고 하지를 않나. 뭐 이런 일이 상해 그 임정 안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이 반발로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다음 목적 바로 우리의 그 한국인 무장부대를 러시아 적군에 예속시켜가지고 러시아 적군 산하로 집어넣게 하기 위한 그런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국 독립군 부대를 전부 자유시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저 청산리 전투에서 간신히 포위망을 빠져나온 홍범도 부대, 김자진 부대, 뭐 연해주에 있는 한국의 뭐 독립군 부대들이 전부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동희가 이동하는 부대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도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왜 자유시로 우리 독립군 부대를 끌어들였을까요? 바로 러시아 적군 산하에다가 우리 독립군을 집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군 3,500명이 이제 이동희의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일제히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동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뭐 만주와 연해주의 이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와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부대로 찢어져 있는데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하면 러시아가 무기도 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군수도 지원해줄 테니까 한국 독립군들은 전부 모여라.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제 다 들어가 버린 것이죠. 김자진만 제외를 하고. 근데 문제는 이 3,500명의 한국 독립군 부대 중에는 홍범도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공산주의 친화적인 그러한 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산주의하고는 상관없는 순수한 민족주의 계열의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민족주의 계열의 부대가 아니 우리는 한국 독립군인데 왜 한국 독립군이 왜 러시아 적군 산하로 들어가야 돼? 나는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는 세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적군 세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세력은 자유대대라는 것으로 결집을 했고 우리는 독립군 부대인데 우리가 왜 러시아 적군 산하로 들어가? 우리는 안 들어가. 반대하는 세력은 사일린 부대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적군이 우리 러시아 적군 산하로 들어오는데 거부하는 저런 그 부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부대를 공격을 한 것이 바로 자유시 참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군 산하로 편입을 거부한 우리 한국 독립군의 700명 내지 800명은 거의 뭐 총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리고 전투 중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약 1000명 정도는 벌목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강제노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이게 자유시 참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한국 무장 독립군 세력은 크게 이제 이 약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적군 산하로 편입에 찬성을 했던 이 뭐 홍범도라든지 뭐 신흥무관학교 뭐 교도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약 1800명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도 고려혁명군으로 편제가 돼가지고 이르쿠츠크로 끌려가가지고 러시아 적군 산하로 편입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 정부는 야 이제 적백내전 뭐 끝났으니까 조선 독립군 전부 해체. 그래가지고 저 1800명도 다 해산당해가지고 전부 연해주 일대에 농장에 배치되거나 일부는 소련군에 입대해가지고 소련을 위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이동희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자유시로 이동을 한 이 한국인 무장부대 3,500명은 이로써 흔적도 없이 소멸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무장 독립군이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을 때 이동희도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니까 러시아에 정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코민테른 산하에 이제 꼬르부료라고 하는 고려국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하고 소련이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부터 상대방 국가의 치안을 해치는 이 행동을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 그 무장 부대들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그 일본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소련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한국 독립군들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동희가. 그래서 이동희는 1930년부터 국제혁명가 후원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뭐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 사망을 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뭐 돌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국제혁명가 후원회의 동아시아 지역, 극동 지역 한국인 책임자로 활동을 하다가 1935년에 연해주에서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이동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조선의 혁명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동무들은 반드시 고려 소비에트 공화국을 성립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독립을 염원하는 항일 무장 독립부대 3,500명을 레닌 정부하고의 비밀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자유시로 유인해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데 앞장선 그 이동희에게 김영삼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이동희가 대한민국 건국에 무슨 공헌을 했기에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어떠한 이바지를 했기에 이런 사람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갖다 바친 것일까요? 정말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진짜 이 독립운동, 항일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벌어졌던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의 이면에서 이런 정말 그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런 정말 범죄이나 다름없는 이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태연하게 어떤 반일 종족주의에 근거를 해서 저 사람들은 일본하고 싸웠어. 일제히 침략에 항거했어. 라는 명목으로 지금 건국훈장을 받고 그 후손들은 또 정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는, 과연 이러한 훈장을 저런 사람에게까지 주는 것이 정말 이게 합당한 것이냐. 대한민국 건국훈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바로 이 반일 종족의 역사내란 8번째 챕터에다가 상세히 써놨으니까 그 책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건국훈장 정말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일 종족의 역사내란 출판 기념회와 학술 토론회에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